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걸 옆에서 저도 지켜보면 부동산을 꽤 많이 갖고 계시는, 즉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문제가 엿보이곤 합니다. 요즘에는 주식 투자 등 금융자산 비중을 조금 높이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다수는 부동산 자산으로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60%가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작 현금, 생활자금은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하는 게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는지 이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독일로 한 번 더 날아가서 또 독일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있는지 살펴보겠고요. 자, 2월 28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독일로 한 번 더 날아가 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독일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중요한 얘기 하나 안 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 안 한 거죠. 독일은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네. 특산품. 예. 그리고 자동차는 또 우리나라도 한자동차 하지라는 또 자부심을 우리도 갖고 있고 그렇죠. 독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독일의 자부심이죠, 자동차는. 그럼요. 그런데 그게 슬슬 손상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뭐 이거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지분 비율로 했었을 때도 벤츠는 독일 회사가 아니죠. 왜요? 지리라는 자동차 회사가 지분상에서는 중국 자동차 회사인데 벤츠의 최대 지주가 됐습니다. 아하. 네. 한 중국 자동차 회사가. 예. 이건 뭐 독일 내부에서도 그 당시 일간 신문들 발표된 거를 스크랩해서 어디 뭐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교수님 자료를 봤더니 정말 뭐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 뭐 망했다 아니면 해외 매각됐다 거의 이 수준으로 느낌이 딱 왔나 보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네. 우리도 삼성전자를 어떤 중국의 회사가 네.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네. 라고 하면 사장님은 한국인이지만 그렇죠. 이건 외국 회사네, 이제 이런 느낌 들겠죠. 예, 그나마 독일하고 중국이 그 당시 벤츠를 지분을 넘길 때 중국이 경영권은 손대지 않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을 좀 불식시킨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충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독일도 이제 뭔가 큰 이제 지금 위기 아닌 위기인데 네. 우리나라와 독일의 자동차 실력의 격차, 이걸 제일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근데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가장 비유를 많이 듭니다. 지금 독일 국내 시장에서 우리 현기차의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독일에서. 예, 독일에서 독일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 현대 기아차가 100대 중에 몇 대일까? 독일에서 돌아다니는. 예.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독일 차는 꽤 되는데. 꽤 되죠. 독일에서 현대차가 얼마나 돌아다닐 거냐? 한 100대 중에 5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진짜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왜 이런 거나 맞추고 있죠,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니, 이거 맞추기 쉽지가 않은데. 야, 맞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이런 질문을 어디서 드리면 뭐 한 대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죠. 워낙 독일에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많잖아요. 네. 뭐 폭스바겐, 아우디, BMW, 벤츠부터 해서. 그래서 한 대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한국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1%로 가져가는 건 마의 벽이다. 마의 벽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기야 독일 국민들은 독일차 좋은데 맞아요. 우리도 독일차 좋아서 우리도 독일차 사서 쓰는데 독일 국민들이야 뭐 국산차 쓰겠죠.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네. 뭐 독일의 지역마다 물론 택시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은 다릅니다만 제가 주로 출장 많이 갔던 베를린이나 아니면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이런 데는 택시가 다 벤츠예요. 그러다 보니 야,
택시를 벤츠로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5%까지 끌어올라왔다는 건 네. 저는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저 까다로운 제조 강국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씩 인정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품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어요? 품질이 올라왔는데요. 예. 메카닉한 즉 기계장치에 대한 품질은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더 우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설문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하나는 역시 디자인. 네, 디자인 참 괜찮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전자적 편의장치. 최근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국차 좋다. 네, 실제로 보면 뭐 독일 자동차를 요즘 국내에서 타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네. 편의장치 부분에서는 한국의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편의장치가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 220V 콘센트가 있는 자동차, 그럼 뭐 예를 들어 현대차나 기아차는 있습니다만, 있어요 이제. 네, 근데 독일차에서는 그런 거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소소한 거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독일차는 엉덩이에 열선은 있지만 여기가 이제 뭐죠? 통풍 시트. 통풍 시트는 또 없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었어요. 어떻게 타지? 바로 그런 것들이 혹시 무선 충전 이런 거 안 됩니까 독일차? 아니, 그렇게는 그런 그것까지도 안 되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럼 그 차 어떻게 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기 전자적인 장비 부분에서 확실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더 고무적이지 않겠습니까? 전기 전자적인 장비 비중이 자동차에서 더욱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네. 자, 그다음에 독일 자동차 기술을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캐치업하기가 쉬워지고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게요. 그건 또 왜요? 그 미래 자동차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동차들은 흔히 커넥티드 베이스 되어야 된다. 즉 뭔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런데 독일에 이게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5G가 안 깔려 있어요. 4G도 안 깔려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전화는 걸리기만 하면 되지 뭘 이런 그런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쉽게 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아직 안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기본 인프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뒤처졌다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 없다가 더 정확해요. 그냥 기계로 해결하고 요 정도 하고 살면 되지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그 IT 하시는 분들하고 기계장치 하는 분들은 저는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완전히 기질이 다른 분들이세요. 예. 블러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나라가 제조 기반의 그냥 그런 나라 마인드고 IT는 그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어떤 트렌디한 기술을 보다는 본인들 거를 더 정교하게 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 듣고 살짝 미소 조정하고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시는구나. 그렇죠. 정확한 비유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요즘은 그래도 업무를 할 때는 다 IT 기기를 이용하고 그런데 그 IT 기기에서 많은 그 회사 중요한 기밀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기밀들을 잘 보완하고 보존하려면 뭐든지 보안 패치도 최고 패치를 다 깔아야 되고 예. 시스템도 최고로 업데이트를 해야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정비가 되는데 니는 그럼 어떻게 하니 물어봤더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걸 물어봤던 어떤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우는 회사에게 딱 현장 방문했다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걸 왜 여쭤봤냐면 그게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게 벌써 출장이 5년 전인데 5년 전에 윈도우 95를 쓰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네. 어떤 PC 하나가. 그래서 윈도우 9면 이게 이제 보안이 안 된다. 이건 다 뚫리는 거다 이제는. 예. 그런데 이거에다가 이걸 다 저장하면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는 사실 중요한 도면과 뭐 디지털 파일을 저장하는 용도로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네. 이 컴퓨터가 최고 사양일 필요도 없다. 도면 파일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용량도. 네. 그리고 그런 보안이 취약하다고는 나도 안다. 너처럼. 그래서 이건 인터넷 선 빼놨다. 그냥 플로피 디스크에다 저장한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왼쪽 두 번째 서랍에 넣어놓으면 되지. 이걸 어떻게 해킹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인터넷 선을 빼놨는데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딨어. 우린 이 컴퓨터에 도면 저장하는데 이 수준인 거예요. 뭔가 필요하면 김 대리가 달려가서 서랍을 열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마인드가 좀 다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이렇게 확실히 느꼈고요. 그런 제조 마인드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제조의 ICT화가 되고 특히 자동차의 ICT화가 되는데 독일이 이 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저도 궁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기질과 성향의 문제예요? 아니면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자기가 잘 못하는 건 또 쓸 관심이 없기도 하고 되게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 기기 이용이 잘 어려운 이유가 네. 뭐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독일도 그런 걸까요? 예,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조를 하다가 그 성향이 생긴 건지 예.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제조를 잘하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인들의 분명한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인 제조 강국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간 엄수예요. 근데 ICT 분야에선 시간 엄수는 필요는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제조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닌 작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뭐를 끼워주고 그럼 난 그걸 조립하고 예. 그럼 뒤에서 표면 처리해서 마지막에 도장 작업해서 내보낸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모두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모두 같은 시간에 밥 먹고 돌아와야지만 예. 공정이 가장 효율화가 극대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조를 자꾸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걸 잘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 중에서 독일에 어떤 처음으로 교류 합력을 할 때 10분 늦은 거, 5분 늦은 거를 죄송해요. 여기 초행이라서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의 뭐 이거는 앞으로 그 회사랑은 일하기 쉽지 않다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 여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하기에 뭐 하루 또는 이틀 전에 우리 그 날짜 그 시간 기억하시죠? 뭐 저 리마인드 메일이라든가 네. 전화 예. 꼭 해야 되고 이래서 뭔가 서로들 간의 시간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정확해요. 근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모두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한다? 아니거든요. 다 자율근무고 카페에서 일을 하던 뭘 일하던 그러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질적으로 분명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메카닉한 부분에서는 흔히 말하는 공정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정 기술은 특허로 출원돼서 보호받기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온도에 어떤 압력에 어떤 화학 처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특허 서류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특허 기간 끝나면 기술이 새버리는군요. 그것도 있지만 이걸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과학의 그냥 원리를 사용한 거지 나만의 독특한 창작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레이 존이 있어요. 내가 발견했을 뿐이지. 발견을 했을 뿐이지. 그 똑같이 누구든 그 화학물질 뿌리고 그 온도에 그 압력 가하면 그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의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마에스타들은 수십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그 최적화된 조합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그 언론에 뿌렸다 아니면 내가 그걸 유레카하고 어딘가 알렸다 하는 순간 경쟁사들이 그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기술 중에서 그런 분야에 해당되는 거는 철저히 어딘가를 폐쇄하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지들끼리만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중소기업 어디 현장 가보면 관계자 외출입 금지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사장님하고 공장장님 말고 저희도 못 들어가요. 그거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은 그런 분야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가 그쪽이 최강국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폐쇄성이 높아요. IT는 개방성이 높아야 돼요. 서로 연결해야 되는. 네, 초연결 사회고 폐쇄하면 끝나는 거 요즘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긴 폐쇄가 돼야 돼요.
그러니 이상하게 실리콘밸리에선 내가 한가닥하면서 사람들 잘 물러왔던 애들을 그 어떤 비즈니스맨들을 예, 독일 예. 출장을 보내오잖아요. 맨날 빈손으로 와요. 야, 너 이번에 왜 빈손으로 오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저 말을 안 통해요. 그게 원래 분야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유럽에서도 남다르게 그 인척 관계를 아직까지 중요시하는 그리고 지연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아직도 전통 사회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 지연이 또 중요한 건 연방제국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예. 그 동네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지연 말고 혈연을 또 중요시 여기는 게 이 노하우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예, 가족 기업이. 예,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제조 강국이 된 또 다른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양자 제도가 제일 발달한 나라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들 없으면 빌려오는 것. 그렇죠. 네. 왜 빌려오느냐? 내 아들 정도 되어야지만 그 노하우 알려줄 수 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조 강국의 독특한 폐쇄성. 예. 그러고 보니 일본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는 좀 위험해요? 예, 본인들도 위기의식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거를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래서 또 생각해낸 게 그 4차 산업혁명 인두스트리 독일 발음으로 인두스트리 4.0을 하게 된 게 이 상태로는 우리가 미래가 없구나.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기치를 내건 거죠. 물론 그것도 생각보다 좀 뜻대로 안 되고 있는 분위기가 요즘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인 기술로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또 특유의 그 마에스터 기질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커넥티드 베이스로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자꾸 디벨롭 시키고 있는데 인공위성 우리가 다 직접 띄울게.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동차들이 교신하면서 서로 자동차와 자동차가 소통하면서 운전해서 안전하게 할게. 이게 네. 미국 고민인데 저 독일은 그게 아니라 머리 좋은 뭔가 뭐 비유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해드리면 CPU 같은 걸 차에 그냥 내장을 시키고 걔가 우리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잘 운전해서 그냥 가는 그걸 더 좀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좀 어디에 많아요. 던져놔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지가 그냥 계산해서 그러니 미래 산업 흐름에 독일의 그동안의 이 제조업 중심 기질이 잘 안 맞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걱정하고 있다 이거죠. 네. 자동차 산업 말고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까? 그래도 독일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곳은 역시 석유화학 그리고 이 화학이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한 의학 제약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여기는 뭐 한동안 앞으로도 독일이 뭐 최강국을 계속 구사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또 현상인데요. 이렇게 그 불확실성의 세상, 그다음에 급변하는 경영 경제 환경 속에서 100년 된 회사들이 뭐 즐비한 곳이 이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거기는 기초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IT 쪽에서는 20년 됐다 하면 뭐 벌써 노쇠한 회사,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들인데 네. 석유화학은 대부분 다 100년 이상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100년 이상 된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저기 창원이나 이런 데 다 진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석유화학의 분야는 독일이 뭐 압도적이죠. 네. 그 원리나 제품 만드는 노하우를 그들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렇고 계속 이제 최첨단의 그 석유화학 관련한 그 인재들이 그 격차를 또 쉽게 다른 데가 추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그 이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노벨 화학상을 제일 많이 받은 국가는 독일이에요. 그 뒤에 그 독일 인재들이 대부분 미국에 이민 가거나 미국으로 다 또 흡수합병 돼서 이제 대학 교수로 글로 가다 보니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이런 데서 또 약간 역전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기초과학, 이 화학 분야의 기초과학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게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한 번 더 보여줬던 게 화이자하고 같이 이번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조인트 프로젝트를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라고요. 그 회사가 사실은 만들고 화이자는
거의 그냥 맞아요. 유통만 하더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가 독일 회사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큰 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화이자처럼 엄청나게 큰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정말 그냥 작은 회사예요. 뭐 우리로 따지면 그냥 중소기업입니다. 네. 그런 회사가 야 세계 최초로 그 누구도 못한 그 일을 할 정도. 이게 바로 독일의 화학 베이스의 어떤 산업이 가진 경쟁력인 거죠. 저는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는 약간 퀘스천 마크. 하지만 독일의 석유화학은 앞으로도 맑음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저력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 독일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분야 이 엄청난 노하우와 지식을 배우려고 가장 문두들기면서 저희가 돈 엄청 많은데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사무실이 너무 작은 거 아니세요? 하면서 막 뭐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막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들 회사들을 정말 호시탐탐 노린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져가든지 기술만 사오든지 그럴 별도의 중국 정부의 팀이라고 해야 될지 국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거 결국 독일에서 다 사다 쓰니까. 네. 저 도대체 배합법만 알면 우리가 만들었을 텐데 저게 요만큼에 뭐 20만 원씩 달라고 하니 그러겠죠. 예.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하고 여러 가지 그 좀 우리가 이제 아직 그 잘 모르는 거죠, 독일을. 그 우리는 늘 중국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 했던 것처럼 저녁 때 회식 거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좀 주고 그다음에 뭐 친한 척도 하고 그러면 될 줄 아는데 이 폐쇄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하나 해야 되고 너무 네. 시간도 걸리고 하여튼 그런 게 좀 달라요. 우리도 빨리 좀 노하우를 좀 많이 공유 받으면 좋을 텐데. 독일의 고민은 뭐예요? 자동차는 점점 IT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와 좀 기질이 안 맞네. 잘 될까? 이런 걱정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EU 체제에 대한 또는 유로존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유로존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국가하면 솔직히 독일이죠. 사실 어느 나라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 국력에 비례하는데 네. 독일은 유로존의 여러 나라들이 단일 화폐를 쓰고 났더니 독일은 자신들의 국력에 비해서 통합된 화폐의 가치는 더 낮아진 거죠. 평가절하된 거죠. 네. 왜냐하면 결국 그 화폐 가치는 평균에 수렴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독일 제품은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싸져버린 거죠. 유로화 가치가 잘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최근 뭐 10여 년 이상 뭐 지속적인 호황, 뭐 무역수지 흑자 엄청난 그것도 엄청난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다른 유로존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들, 특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네. 쟤는 맨날 수혜를 보고 우리는 맨날 손해를 보니 그동안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탈리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GDP 총액만큼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아직도 회복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완벽하게 성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이 유로존 깨야 된다. 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손해만 보느냐. 네. 그리고 특히 그거가 아주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높은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경제 위기가 생기면 외환 위기가 생기지 재정 위기는 잘 안 생겨요. 뭐 재정을 유독 아끼기도 하고 그것도 재정은 있지만 돈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 돈을 찍을 돈이니까.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발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금고가 모자라면 돈을 아주 심하게 말하면 찍으면 돼요. 대신 돈을 많이 찍다 보니까 환율이 급등해서 외환위기는 오겠죠. 우리 IMF 외환위기 같은. 예. 그런데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남유럽이 어땠습니까? 외환위기가 온 게 아니라 재정위기가 왔어요. 그 나라는 유로화 쓰니까. 자체적인 발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환율은 문제가 없는데 재정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문제가 생긴 게 이 글로벌 금융이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각 국가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이번에 못한다면 아직 이거 진행 중인 일이니까 이거는 유로존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EU 집행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지금 이 판을 깰 수는 없으니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은행 동맹, 그다음에 자본시장 동맹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데서 은행이 지금 힘들다고 하면 자본시장이 어렵다고 하면 십시일반 돕고 돕자. 아, 특정한 국가를 돕는 건 서로 감정들이 상할 수 있으니 네. 결국은 그 국가 돕는 이유가 저 은행 시스템 망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재정 위기라든가 뭐 금융 위기 또는 자본시장 위기를 가는 거를 막아보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독일은 이 고민을 그렇군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까지 독일 한번 다녀온 기분이에요. 박 실장님이랑 저가. 진짜 언제 한번 가자니까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일단 생활비, 생계비, 뭐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이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지난주에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쌓아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다시 한번 모셔서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만들고 은퇴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꽤 기본적인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저게 정말 저게 중요한 거구나. 한가 보구나. 보통은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10년에 10배 갈 종목을 미리 잘 찾아서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그 주가가 얼마였는데 얼마인지 아니 이거 하나 잘 찾으면 노후 해결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그거 어떻게 찾아요?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결국은 해주신 거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리저리 꼬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고 노후에 만들어진 돈은 그 돈이 얼마인지 간에 잘 분산하고 해서 계획을 잘 잡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네. 오늘은 따로 우리가 어찌어찌 살다 보면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 자산은 어떻게 그럼 노후 준비를 위해서 관리하고 키워야 되는지 이 얘기도 좀 따로 여쭤보려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50대쯤 되면은 크게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가 50 들었으면은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재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걸 대차대조표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A4 용지에 뉘어놓고 T자를 그린 뒤에 왼쪽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 첫째 실물 자산이지요. 뭐 아파트 한 채 5억,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뭐 이런 거 다 쓰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으로 현금, 예금, 뭐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거 다 쓰고 합계를 내서 그게 10억이다. 네. 그럼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가 10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네. 그게 합쳐서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이게 순수한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이거든요. 예. 이거를 1년에 한 번쯤은 꼭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뭐 언급결에 비자금 감춰놓은 거 부부간에 뽀록 나면 안 되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가정은 크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10억 다 팔아서 부채 7억을 갚아도 3억이 남는데 뭐가 위험하냐. 이 부채가 총 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일단 위험합니다. 3분의 2? 예. 왜냐하면 이 부채 차익금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예. 갚아주지 않으니까. 예. 근데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 얼마든지 제 경험으로 보면 뭐 3분의 1로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억이 불황이 와서 자산 가치가 5억으로 떨어지면은 빚은 그냥 7억이니까 2억의 채무 초과가 되기 때문에 네. 젊을 때는 또 만회할 기간이 있으니까 뭐 괜찮지만은 50 넘어가면 일단 과다한 빚을 안고 있는 분들은 필요 없는 거 팔아서 부채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재산도 제법 있고 빚도 없다. 그런 가정의 문제점은 또 뭐가 있냐면 갖고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 앵커님 작년 여름에 한국은행에서 네.
구매력 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이렇게 계산해서 발표한 걸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때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이 53만 8천 달러니까 이거를 6억?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억 한 9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프랑스는 52만 1천 달러고 일본은 48만 6천 달러. 우리보다 별로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지요. 우리보다 훨씬 그 자산 축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80%가 부동산이라는 거거든요. 그 프랑스나 일본은 집도 있고 예. 금융자산도 있는데 예. 많지는 않지만 금액이.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요. 그래서 주요국에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비싸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는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 뭐 비슷했어요. 예. 지금은 부동산 비중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도. 예. 그리고 70%는 금융자산이에요. 이게 일본의 경우. 우리가 네. 반대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일본이 1990년 기준으로 부동산 비중이 60%였는데 지금 30%로 비중이 낮아진 게 왜 그럴까 이유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물어보면 내가 빌려서 사는 게 유리한지 집을 사는 게 유리한지. 네. 우리는 빌려서라도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잖아요. 근데 벌써 일본 사람들만 해도 비교를 해 채산성을 맞춰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가지면 우선 감가상각비 뭐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돈 좀 있는 분이 여유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씩 따로 갖고 있다가 세를 놓는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예. 예. 우리도 지금 슬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부동산 펀드에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다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0%예요. 금융자산의 비중이. 예. 제가 1980년대에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도 집 하나 갖고 있다가 주인이 월세 받으러 우리 집 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일본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다 뭐냐면 전문가한테 맡기고 기업형 임대주택이 많다. 네, 예. 아, 개인은 그냥 자기 집이 있거나 네, 네. 세입자이거나. 네. 그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네.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이 하여간은 과대평가돼 있는데 이 노후 대비라는 차원에서 자산 관리를 한다고 하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해 보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사세요 파세요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은 제가 할 수가 없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첫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근데 땅은 수입도 못 해오잖아. 예.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그게 그동안의 부동산의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역사였죠. 예. 이런 생각 갖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바뀌어갈 거고 그거를 제일 먼저 경험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뀐 걸 경험한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예.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굳이 그 땅에서 밀농사 짓지 이런 않아도 얘기 되니.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거든요. 그게 18세기 후반 얘기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일본의 땅값이 예를 들어서 보면 1974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일본이 피크일 때 1991년이었거든요. 예. 버블의 피크일 때 예. 그게 242까지 올랐어요. 10이었다가 아니 100이었던 100이었다가. 거가. 예. 근데 그 전에 70년대 초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그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쫓겨난 총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그게 이제 또 버블 때 또 올라가지고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인데 어느 정도 비싸냐면 동경 시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동네 우리 말하면 창경원 그다음에 뭐 경복궁이 있는 예. 종로구와 같은 그 구가 있는데 예. 그 구 하나를 그때 시세로 팔면은 캐나다를 전체 살 수 있다고 그때 그랬어요. 1991년 예, 땅값이 그렇게 했어요. 버블 피크일 때. 음. 그게 70까지 떨어졌어요. 242까지 갔던 거가.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예.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예. 지금 뭐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옮겨오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는데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냐면 $350래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3,700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그 도시가 도시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은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집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일본도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잖아요. 이게 유목민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는 언제든지 떠나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그렇게 네, 네. 집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집착, 땅에 대한 집착이 있는 데다가 이게 또 이 일본도 우리나라도 도시화되면서 시골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왔잖아요. 또 베이비붐 세대가 제가 보니까요. 1950년부터 28년 동안에 우리가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예. 1년에 100만 명 정도씩 낳았어요. 금년에 20만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또 집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성공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신분의 상징이었거든요. 제가 40년 좀 전에 일본에 가니까 다 자가용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자가용을 갖고 있지? 우리는 집보다도 자가용 가진 사람 이거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자동차는 소모품이잖아요. 저는 집도 그렇게 될 집에 대한 것이다. 생각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면 네. 집값이 결국은 떨어질 거라는. 근데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우선 수요 공급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쭉 연재됐던 부동산 시대라는 책을 사왔는데 예. 그 부동산이 뭐냐면 우리는 안이불자 불이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은 부채할 때 부자 마이너스 동산 시대라는 거예요. 예. 그 1년 동안 연장을 책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100살 가까이 사니까 90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들한테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집을 아들들이 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봤자 세금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귀찮으니까 상속을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떡하냐. 500만 원 정도를 얹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명의 이전 해가세요? 가져가세요. 지금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팔면 안 팔리고. 왜 안 팔리고. 그러면 왜 그래 똑같은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가 집 사기 시작하고 농경 문화의 그 집착. 예. 예? 그 지방에서 도시 나온 사람들의 신분의 상징으로 다들 일본도 우리보다 좀 앞서갔을 뿐이지 예. 그런 경험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도시를 채울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집이 남는다. 남는지요.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우리나라도 빈집이 지금 10년 후에는 일본의 집 3채 중에 한 집이 빈집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주로 외곽 지방에 있는 집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집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까지 서울의 중심가가 마지막에 남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년 후년 얘기가 아니고 노후 대비로 지금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미리미리 생각해 둬야 된다 이거죠. 그게 지금 그래. 한 60세쯤 되는 분의 노후에도 영향을 줄 만한 시기에 빠르게 충분히 올까요? 그거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집은 누가 사느냐. 젊은 사람이 사잖아요. 예. 지난 20년 동안에도 젊은 세대는 계속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계속 줄어요.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 60세 이상 노인 세대만 늘거든요. 예. 근데 노인들은 집이 있거나 없어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네, 구매를 구매를 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우리나라는 아파트 지금 단독주택 사는 분도 다 아파트로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아파트가 전체 주택 수의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많죠. 우리나라가 50%는 지금 넘었을 예, 거로 예. 보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요즘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그 아파트 특히 고층 아파트 이게 재건축을 못 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걸 생각하잖아요. 뭐냐 합의가 잘 안. 우선요 이 재건축에 노인들이 첫째 귀찮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위치가 좋아야 돼요. 네. 둘째는 저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층으로 만들면서 더 올려 지을 수 비용을 있어야 빼야 된다.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슬럼화돼 가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냐.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일본은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그게 사회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저는 가끔 지방 도시를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20년 30년 뒤에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저거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이게 특히 고층들은 앞으로 그게 문제거든요.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가 쉽지 않아요. 더 높게 지을 수도 없고. 네. 이게 그때 가서면 뭐랄까 우선 인구가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50%가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문화가 또 문제인 게 뭐냐면 그 작년인가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그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10년 전에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을 불러서 건축을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쭉 한번 조사를 해본 뒤에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개방을 안 하는. 네, 그런 예.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주택 현관을 사방 통유리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치 않은 우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된 거예요. 다 들여다 보이니까 싫죠. 예, 예. 예. 근데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지금 같은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더라. 그래서 그때 그 설계한 분을 10년 후에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난 거 보셨잖아요. 네. 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당장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나이 50 넘은 분이 이 재산 중에서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단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목표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80% 지금 100%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반반으로 맞추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이 집이라는 거는 이 거주의 수단이지 우리는 화폐가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또 바뀌면 무지막지하게 빨리 바뀌잖아요. 예. 고령화의 속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는 지금 그 상식으로 돼 있는 주택에 관한 문제, 애들 교육에 관한 문제, 애들 결혼에 관한 문제 이게 저는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봐요. 이게 뭔가 계기가 만나면. 그런 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이게 좀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과 주택이 아닌 자산의 비중을 반반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유동성도 필요하니까요. 네. 생활비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집이 좀 그래도 싼 집이면 오히려 반반 만들기가 쉽고 이미 반반일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이 2억이고 뭐 현금 자산이 2억 있으면 그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붙었는데 노후에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네. 그 집 마련하느라고 모든 돈을 다 넣고 심지어 부채까지 끌어들였을 테니까 네. 그 집은 거실만 팔 수는 없는 거니 그 집을 그리고 다 그런 거를 팔든가 50부터 50절쯤 됐을 때 구조조정을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되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것 좀 어떻게 하죠? 그게 잘라서 팔 수 있는 건 근데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점 되면은 큰 집이면 예를 들어서 그걸 뭐 팔아서 한다든지. 지금요 주위에서 보면은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못 쓰는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네. 빈곤율이 제일 높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외국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 77%가 자기 집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아니 자기 집을 77%나 갖고 있는 노인 중에 노인 빈곤율이 45% 가까이 되거든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뭐냐 그 집을 예. 주택연금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동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즘 예. 일본에서 우리보다 좀 앞서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부부 둘만 남았거나 혼자 되시면은 시내에서 네.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문화시설 가까운 곳 그게, 이런 데 사는 게 유행이거든요.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 그게 요즘 많이 비싼데. 외곽으로 나가서 유유자적할까지 안 그렇거든요. 고민인데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게 나왔군요. 그걸 팔 수 없는 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오해가 뭐냐면 일단 들면은 내 집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도중에 뭐 오르면은 다시 또 원위치 시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나눠서 다이어트를 시키고 할 건지를 빨리 좀 고민해야 된다. 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자칫하면 부동산은 있는데 노후는 가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오늘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와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은퇴를 대비해서 관리해야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2월도 다 지나갔네요. 곧 3월이 올 텐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오늘 휴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